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입니다. 바버라 오클리지음, 이은경 옮김,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자인 바버라 오클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교 공대 교수입니다. 한때 웨이트리스와 청소부 등을 전전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저자는 자신에게 언어에 대한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고 러시아어를 배워 통역사, 작가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누구나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며 이것을 발현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도전을 통해 간절히 원했던 교수라는 꿈을 이루어냅니다. 저자는 자신과 같이 특별한 재능이 없는 부모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취에 주목했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화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실패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학습 부지나 문제야, 우울증 환자부터 평범한 학생까지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나오며 유년기, 청소년기부터 시작해 현재의 모습까지 그리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려 하지 말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라. 인생을 바꾸는 생각들입니다. 그럼 책의 내용 중에서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때 재즈 가수를 꿈꿨던 의사. 그레이엄 키어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자유롭게 재즈를 하며 살아가고 싶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장래 희망을 바꿔 현재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고 있다. 놀라운 사실은 한때 그가 숫자라면 치를 떨던 수학, 과학 교과서는 불태우기까지 했던 수포자였다는 점이다. 그레이엄 키어의 인생은 멈추지 않는 초고속 열차처럼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열망하던 일을 했고 그 일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음악에 푹 빠져 살았다. 4살이 되었을 때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8살 무렵에는 기타를 치기 시작하며 연주할 수 있는 악기의 종류를 빠르게 늘려갔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재즈의 세계를 접하고 즉시 매료되어서 틈만 나면 자유로운 재즈 특유의 리듬을 연습했다. 그와 가족들은 빌리 홀리데이, 존 콜트레인, 에델 워터스, 디지 길레스피와 같은 위대한 재즈 음악가가 살았던 미국 필라델피아 근교에서 지냈다. 기차역 바로 옆에 위치한 오래된 빅토리아 양식의 주택에 살았는데 저녁이면 그레이엄은 종종 몰래 집을 빠져나와 펜실베니아 R5 열차에 오르곤 했다. 그렇게 필라델피아의 얼룩덜룩한 콘크리트 바닥에 발을 내디딘 그는 즉석에서 라이브 연주가 펼쳐지는 황홀한 재즈 클럽에 가곤 했다. 그는 재즈를 들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재즈를 사랑한 그레이엄은 이스트만 음악대학과 줄리아드 음악대학이라는 명문 음악학교 2곳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잡지 다운비트의 대학 수준 최고의 독주자로 소개되기도 했다. 다만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영역에서 우수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음악과 상관없는 거의 모든 분야에 소홀했다. 수학은 아예 혐오하는 수준이었다. 대수와 기하학 과목은 얼렁뚱땅 넘겼고 미적분학이나 통계는 손도 대지 않았다. 고등학교 과학 성적도 형편없었다. 그는 마지막 화학 시험에서 간신히 합격 점수를 받은 뒤 신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모든 교재를 벽난로에 넣고 불태우기까지 했다. 심지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기 전날 밤 수많은 수험생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수학 문제와 역사 문제를 초조하게 복습하고 있을 때 그레이엄은 변변치 않은 자기 성적을 과시라도 하듯이 당당하게 재즈 콘서트에 갔다. 그는 평생 음악만 하며 살고 싶었고 오직 그뿐이었다. 수학과 과학은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났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레이엄이 음악이 아닌 수학과 과학을 다루는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사고가 생겼거나 가족에게 큰일이 닥치는 등 갑자기 운명이 바뀌는 수준의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까지 대단한 계기가 아니었음에 그 변화는 더욱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됐다. 사랑하던 음악을 떠나 혐오하던 이과 계열의 길로 가게 된 그레이엄의 진로 전환은 본인 자신에게도 충격 그 자체였다. 그렇다고 그가 불행할까? 지금 그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레이엄이 진로를 전환하게 된 계기는 단순하다. 어느 날 그는 동네 소아암 센터에서 기타를 연주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짧았던 한 번의 방문은 다음 방문, 그 다음 방문으로 이어졌다. 그레이엄은 어리지만 용감한 환자들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개 중에는 가슴이 미어질 듯한 사연을 지닌 아이들도 있었다. 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크게 움직인 청년은 결국 암 환자를 위한 정기 연주회를 열기 시작했다. 문득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 온종일 음악을 연주하면서 전혀 보람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직접 돌보는 일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느닷없이 어떤 그림이 떠올랐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생각이었다. 갑자기 그레이엄은 의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로 마음먹었다. 동시에 자신이 바보 같았다. 아무리 과거를 돌이켜봐도 자신에게 수학, 과학적 재능은 조금 더 없었기 때문이다.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바로 미적분 강좌를 신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곧장 강좌부터 신청한 것은 아니었다. 개강 몇 달 전에 그는 아이폰으로 볼 수 있는 예습용 미적분 교재를 구매해서 연주회장에 갈 때나 통학하는 길에 개념을 미리 훑어봤다. 눈앞이 캄캄했다. 까맣게 잊었거나 애초에 잘 몰랐던 수많은 기본 개념들이 있었다. 지수법칙이 뭐였더라? 이런,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음악 분야에서 나는 최고인데 갑자기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다니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레이엄은 오랫동안 악기 연습을 한 덕분에 자신에게 어려운 과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끈기, 그리고 단순한 기술을 잘 익히는 강점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연습해서 줄리아드 음악대학에 들어갔으니 수학 공부라고 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다만 자신의 강점을 잘 안다고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었고 공부하는 과정이 때때로 너무나 힘들다는 사실이 바뀌지도 않았다. 함께 미적분 강좌를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 이미 그 수업을 들었거나 재수강해서 평점을 올리려고 하는 컬럼비아 대학교 의예과와 공대 학생들이었다. 그레이엄은 마치 자신이 고카트, 소형 경주형 자동차입니다. 고카트를 탄 채 노련한 카레이서를 상대하려고 애쓰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 번은 그레이엄이 교수에게 자신은 음악가라고 소개하자 교수 역시 그가 수업을 듣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 끝에 A- 학점을 받았다. 수학과 과학을 싫어했던 사람이 대학 미적분 수업을 듣고
처음 받은 성적치고 나쁘지 않았다. 불안감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지만 새로운 공부는 늘 어렵기만 했다. 그는 마지막 기말 시험을 마친 지 일주일 만에 의과대학 입학시험을 치렀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그는 지금 조지타운 대학교 의대 3학년에 재학 중이다. 그레이엄은 의학 공부의 효율을 높이고자 학습법 배우기 온라인 강좌를 신청했고 우리는 그렇게 만나게 됐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의사가 되기로 했으니 이전의 음악 공부는 쓸모가 전혀 없을까? 의외로 음악을 한 것이 의사 경력에도 제법 도움이 됐다. 예를 들어 음색과 타이밍의 아주 미세한 변화도 예민하게 알아차리도록 훈련된 청력 덕분에 청진법을 배울 때도 다른 학생보다 훨씬 빨리 차이점을 파악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능력도 갖고 있었다. 그는 다른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자신의 견해만 고집하지 않고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는 법을 배웠다. 마찬가지로 의사라 해도 환자에게도 일방적인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서로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고 나아가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레이엄은 음악을 연주할 때 필요한 특성이 환자 대면이나 의료 처치를 수행할 때 요구되는 기술과 놀라우리만큼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흥 연주에 집중했던 덕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그리고 힘겨운 진로 전환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도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실제로 많은 예비 의대생이 의학은 아주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틀에 박힌 학문을 것이라고 무심코 예상하곤 한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 의료 행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유동적이고 직감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일종의 치유 기술이다. 그레이엄은 연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덕분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의대 진학 후 1년 내내 공부가 힘들었습니다. 제 공부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데도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세라에서 학습법 배우기 강의 수강을 신청했습니다. 이 수업을 들은 뒤에 비로소 능동적인 학습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평소 저는 몇 시간씩 자료를 읽고 또 읽었지만 사실 그중 절반 정도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멍한 상태였죠. 강의에서 알려주는 방법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바로 포모도로 기법이었어요. 이를 사용한 뒤 금방 눈에 띄는 효과를 보게 됐습니다. 포모도로 기법. 포모도로 기법은 1980년대에 프란체스코 시릴로가 개발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는 집중 기법이다. 포모도로는 이탈리아어로 토마토를 뜻하는데 시릴로가 추천한 타이머가 토마토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법을 실천하려면 먼저 휴대전화의 알림음이나 기타 사운드를 모두 끈 뒤 타이머가 25분 후에 울리도록 맞춘 다음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당신이 하는 일에 최대한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25분간 집중한 다음에는 몇 분 동안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그냥 돌아다니거나 친구와 수다를 떠는 등 편안하게 주의를 분산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뇌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25분 동안 집중하고 또 휴식을 반복한다. 이 기법은 미루는 습관에 대비하고 해야 할 일을 계속하게 하는데 큰 효과를 발휘한다. 중간 휴식 시간 역시 학습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쯤 되면 당신도 인생의 경로는 절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삶의 방향은 개인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지금 계획 중인 길이나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곧 미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맥락에서 그레이엄처럼 의학 분야로 진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몇몇 의사는 반대로 의료계에서 빠져나와 완전히 다른 분야로 진출했다. 예를 들어 베스트셀러 쥐라기 공원과 드라마 ER을 쓴 작가 마이클 크라이트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땄지만 임상의료에 필요한 면허는 취득하지 않고 진로를 바꾸었다. 중화민국을 세운 정치가 수넌 역시 하와이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포기하고 중국 혁명에 가담했다. 어쩌면 잠깐만요. 그레이엄은 어디로 보나 머리가 좋고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저 어릴 때 수학과 과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 뿐이었잖아요. 라고 의혹을 제기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평범한 사람이 학습과 변화에 열린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곤 했다. 그리고 진로를 전환하고 직업을 바꿨다고 해서 예전에 습득한 지식이 꼭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야 할 과거의 족쇄로 남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지식이 다른 길로 가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해주기도 한다. 운동만큼 좋은 것은 없다. 버스 운전기사인 클로디아 메도스는 평생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왔다. 그녀의 인생에서 행복과 즐거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그 사고로 인해 클로디아가 소변을 보지 못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60대에 접어든 우울증 환자 클로디아는 컨디션이 좋은 날이 몇 주 이상 지속된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우울증이었다. 그녀는 평생 우울장애를 겪었다. 그래도 남들 앞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가끔은 일어나야 해, 이 소파에서 일어나야 해 라고 강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다. 소파에서 일어나기 위해 나는 내 다리를 움직일 수 있어 라고 소리내어 말해야 할 때도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의지를 꺾는 마음속 목소리와 싸우기가 힘들어졌다. 그녀가 우울증을 겪게 된 특별한 계기는 따로 없었다. 우울증 징후는 어릴 때부터 있었지만 정식으로 진단을 받은 시기는 대학에 입학했던 18살 때였다. 놀랍지는 않았다. 우울증은 집안 내력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클로디아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대개 시간제 근무 일자리였고 시애틀 교통기관인 메트로 킹 카운티에서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다.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다. 때때로 주치의는 클로디아에게 새로운 약을 처방해 주었지만 결과는 항상 똑같았다. 몇 개월, 길어야 1년이면 효과는 사라졌고 예전과 다름없이 공허한 상태로 돌아갔다. 클로디아는 종종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이내 자신은 쳇바퀴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낙오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생 곳곳에 스며든 결코 사라지지 않는 고통을 매번 느껴야 했지만 그래도 자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치료사까지 그녀가 자살한다면 가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카톨릭 문화에서 아이러니한 죄책감을 느끼며 성장한 클로디아는 자신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뒤처리를 해야 하는 난장판만 벌어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평소 클로디아는 일할 때 길이가 12m인 버스나 중심부가 구부러지는 18m짜리 굴절 버스를 운전했다. 급여도 적당했고
우울할 때도 할 수 있어 그녀에게 잘 맞는 일이었다. 더구나 그 일자리는 1993년에 제정된 가족 및 의료휴가법의 보호를 받아서 주 운전자 외에 대체 운전자 또한 안전을 보장받았다. 그녀는 주로 아침이나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운전하곤 했다. 골칫거리가 많고 진상 승객이 많다고 알려진 노선은 피했다.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승객들은 낮이나 밤늦게 버스를 타는 승객들과 달리 조용히 책을 읽거나 꾸벅꾸벅 조는 등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었다. 그래도 삶은 늘 아슬아슬했다. 대도시에서 버스를 운전하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과 보행자는 물론이고 운전자 대부분도 버스가 일반 차량보다 정차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무분별하게 위험한 도로로 뛰어든다. 어느 대도시에서나 매년 버스 관련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혹여 중대사고라도 발생하면 거의 예외 없이 기사가 책임을 지고 그만둬야 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 아침 그녀는 알람을 끄고 유니폼을 입은 뒤 전날 마시고 남은 커피로 아침 식사를 재빨리 끝내고 햇살 속으로 나갔다. 회사에 출근 도장을 찍고 업무 승인을 받은 그녀는 할당받은 버스에 올라 안전 점검을 했다. 기사들은 같은 노선을 운행해도 매일 다른 버스를 운전하게 된다. 이날 아침 클로디아는 308번 노선에 12m짜리 버스를 운전할 예정이었다. 업무 사이클은 단순하다. 정차한 뒤 문을 열고 승객이 타기를 기다렸다가 요금을 받는다. 버스가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기사는 길을 봄과 동시에 버스 내 승객을 살핀다. 그 뒤 브레이크를 밟아 정류장에 선다. 이를 계속 반복한다. 곧 버스는 만원 상태에 이르렀고 승객들이 통로에 서기 시작했다. 클로디아는 익숙한 솜씨로 운전대를 움직여 고속도로 5호선 급행차선에 들어섰다. 차로 붐비는 도로에서 흐름에 맞춰 버스를 운전했다. 그녀가 시애틀 시내로 나가는 스튜어트가 출구에 다다랐을 때 사건이 일어났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도 순서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 버스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듯 멈췄다. 운전자는 폭이 좁은 포장도로인 고속도로 갓길 가장자리에 차를 댔다. 그뿐이었다면 클로디아는 방향을 틀어서 차와 부딪히지 않게 주의해서 운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문제가 있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운전자가 차 문을 활짝 열고 걸어 나와서 차선을 가로막았다. 달리는 버스의 바로 코앞 풍경이었다. 클로디아는 운전석 옆 사이드미러를 보고 방향 지시등을 켠 뒤 운전대를 왼쪽으로 꺾으며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이는 마치 20톤이나 나가는 고래가 쇼핑카트를 탄 채로 방향을 틀어 움직임을 멈추는 것과 같았다. 정신을 차리고 클로디아가 운전한 버스는 이미 차를 들이받은 상태였다. 다만 재빠른 반응으로 속도를 줄인 덕분에 놀랍게도 승객들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버스에서 내린 그녀는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버스 뒤에 세워진 수많은 차의 운전자와 승객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출동한 뒤 클로디아는 사고 뒤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기계적으로 밟았다. 하지만 교통법이 발목을 잡았다. 일반적으로 버스 운전사는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하여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다른 운전자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고 차도 한가운데서 내리는 황당한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마치 복부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지금까지 간신히 우울증을 조절해 왔는데 이 사고로 인해 힘겹게 만들어 놓은 좁은 발판에서 밀려나
어두운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동시에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 와중에 버스회사 관리자가 클로디아에게 약물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녀는 항의할 수도 있을 정도로 떳떳했지만 사고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탓에 약물 검사 연구원이 준 작은 플라스틱 컵에 도저히 소변을 볼 수가 없었다. 세 번째로 시도한 끝에 연구원은 검사 기록지에 클로디아가 소변 샘플 제출을 거부했다고 기록했다. 겁에 질린 클로디아는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사정했다. 연구원이 마지못해 이를 허락하자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절박하게 소변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 순간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버스 운전은 이제 끝이야. 교통법원에 가서 범칙금을 내야겠어. 이제 내 인생은 끝이야. 깨달음 끝에 갑자기 소변이 나와서 플라스틱 컵을 채울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약물 검사에 통과하지 못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만큼은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운전일은 그만뒀다. 클로디아는 무직 상태가 되었다. 자연의 법칙대로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듯이 예상한 만큼의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클로디아는 자기 자신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정확히 파악했다. 주일을 분산할 다른 일이나 취미도 없는 상태에서 심각한 고통만이 떠올랐다. 클로디아의 참패인 걸까? 바로 이 시점에 그녀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복용하는 약이나 일자리, 자신을 둘러싼 작은 세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본인의 뇌와 몸, 습관, 신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했다. 당시 그녀는 정말로 필사적이었다. 결국 자기 손으로 인생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되뇌었다. 자기 개발서부터 교사나 코치의 조언, 인지신경과학, 단순 상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시도해 볼 참이었다. 클로디아는 본인이 극단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목숨에 지장이 없는 한 건강해지기 위해 무엇이든 해볼 생각이었다. 어두운 터널 끝에 희미한 불빛이 보일 때까지 온갖 시도를 다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일을 그만두기 한 달 전 클로디아는 치료사가 밖으로 나가라고 권해서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친구는 어떤 여성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카페에 남는 자리가 없자 클로디아는 같이 앉아도 되겠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흔쾌히 그러라고 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재즈 에어로빅 수업을 같이 다니는 사이였는데 아직 운동으로 인한 흥분이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클로디아는 운동에 취미가 없었지만 두 사람의 모습만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다. 사고 다음 날 클로디아는 출근하는 대신 운동 교실로 갔다. 카톨릭 신자인 그녀는 버스 사고 가해자로서 느끼는 죄책감을 덜기에 운동이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했다. 수업을 들으려면 한 달 강습료인 $38를 내야 했다. 클로디아는 일하러 다니듯 매일 수업에 참석하여 수강료 본전을 뽑겠다고 다짐했다. 첫 강습에 참가한 뒤로는 교실 뒤편에 서서 가볍게 춤을 추거나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다른 수강생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수업이 끝나자 활기 넘치는 강사가 클로디아에게 소감을 물었다. 그녀는 제가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강사는 그냥 수업을 잘 따라오려고 하면 돼요 라고 말하고는 금세 자리를 떴다. 그러나 강사는 클로디아를 유심히 지켜봤다. 다음 강습 시간에는 심의를 췄다. 어깨를 앞뒤로 빠르게 흔드는 춤입니다. 그녀는 심의를 출 줄 몰랐다. 원래 카톨릭 신자인 여성은 심의를 추지 않는 법이다.
마침내 그녀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였다. 강습 시간에 추는 춤은 심이만이 아니었다. 큰 소리로 활기차게 내게 와 자기라고 노래하는 남성의 목소리에 맞춰 가슴을 내밀고 엉덩이를 흔들었다.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라는 노래의 박자에 맞춰 주먹을 머리 위로 흔들었고 오늘은 밝게 빛나는 하루야 라는 가사를 따라 샤세 스텝을 밟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클로디아는 운동을 즐기게 됐다. 클로디아는 이전에도 우울증을 떨치고자 운동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효과가 없었다. 왜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을까? 과거 신경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연수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으며 나이가 들면 서서히 감소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 이런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새로운 뉴런은 매일 생성되며 그 대부분이 뇌에서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주요 영역인 해마에서 생겨난다. 신체 운동학 연구자 찰스 힐먼은 운동이 인지, 특히 주의력과 작업기억, 멀티태스킹 능력 향상을 포함한 집행 기능에 폭넓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클로디아가 다니던 정신과의 전문의 역시 운동은 내가 처방할 수 있는 그 어떤 의약품보다도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운동은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